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철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새롭게 화가를 알아가는 재미가 또 있죠? 먼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림, 미술은요,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바로 구상과 추상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구분을 해볼 겁니다. 그냥 줄임말로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형상이 있어서 구상이다. 그럼 추상은 어떨까요? 추상은 점점 그 구체적인 형상을 단순화시켜서 나가는 거예요. 점점 대상을 해체시켜 나갑니다. 그럼 그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구체적인 형상이 있으면 구상인데 그 형태를 점점 걷어내면서 점, 선, 면, 색채로 해체시키는 게 추상인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알아보면 구상, 못 알아보면 추상이에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왜 이 두 가지를 구분했냐. 오늘 만날 두 화가 서양 추상미술의 거장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이죠. 칸딘스키와 파울 클레이입니다. 어렵죠? 자, 먼저 이 두 화가의 그림을 볼 거예요. 먼저 칸딘스키의 노랑, 빨강, 파랑이고요. 파울 클레이 세네치오란 작품이에요. 딱 보세요. 칸딘스키의 작품은요, 완전한 추상을 이루어냈어요. 못 알아보겠잖아요. 그런데 파울 클레 그림 보시겠어요? 조금 형체가 남아있죠. 파울 클레는 사실은 세상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추상과 구상 사이를 오가며 작업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다 보면은 추상이 나올 때도 있고 구상이 나올 때도 있는 거죠. 이 둘은요, 때론 친구처럼 또 라이벌처럼 자신들의 추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사실 이 추상화의 시작에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깊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칸딘스키부터 만나볼 거예요. 바실리 칸딘스키, 1866년 모스크바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랄까요, 조금 남달랐어요. 색과 소리, 언어에 굉장히 특출난 감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일찍이 알아보죠. 그에게 미술과 음악 교육을 시켰어요. 그림에도 관심이 아주 많아서 소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칸딘스키가 처음 선택한 건 예술가의 길이 아니었어요.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해서요, 법과 경제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음악과 미술의 연관성은요, 일찍이 시작됐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에서 예술의 위대함을 느꼈고요, 렘브란트의 작품 속에서 강력한 화음을 느꼈답니다. 로헨그린을 들으면서 모스크바의 밤 풍경이 막 색으로 떠올랐대요. 음악이 지닌 에너지, 그리고 색을 떠올리는 힘이 회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뭘 하냐면 색과 음악을 연결시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파울 클레도 잠깐 볼게요. 음악 교사였던 아버지, 성악가였던 어머니에게서 예술적 영향을 듬뿍 받았어요. 공통점이 일단 있죠. 음악이에요.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고요. 11살 때부터는 베른 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했습니다. 음악적 재능이 대단했죠. 어릴 때부터 시도 잘 썼고요.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사춘기쯤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회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화가의 공통점을 살펴봤는데 칸딘스키의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조금 재밌는 작품이죠. 면과 선. 초기작은 아니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칸딘스키의 예술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미술과 음악의 조화. 마치 칸딘스키의 그림을 그릴 때 머릿속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선들과 형태들이 막 둥둥 떠다녀요. 그쵸? 우주 속처럼. 이렇게 잘 보면은 무슨 음악의 음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악보 같기도 해요. 이게 칸딘스키의 마음이에요. 음악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점, 선, 면이 각각 음악에서의 음표, 멜로디, 화음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연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점은
고요한 음이에요. 선은 멜로디의 흐름이에요. 면은 화음의 조화를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이 앞으로 칸딘스키가 그려나갈 추상미술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돼요. 칸딘스키도요, 초기에는 인상주의풍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청기사라는 작품이에요. 넓은 초원을 청색의 옷을 입은 기사가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작품 속 청기사,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회화의 세계 속으로 뛰어든 본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저 청기사는요, 칸딘스키 작품 속에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작품 한번 볼게요. 지금도 알아보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진 구상인 거예요. 말을 탄 연인, 혹은 말을 탄 한 쌍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칸딘스키 작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도 평가받아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근데 잘 보시면요, 아까랑 붓터치가 좀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점이 찍혀 있어요. 점으로 색을 채워나갔습니다. 당시 이런 화풍을 쓰던 사람들이 신인상주의였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법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전업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때요? 화가로서의 방향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는 본인도 헷갈리던 시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민헨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활발히 이루어지는 유럽 예술에 몸을 담근 거예요. 여러 예술 사조를 흡수해 나가던 시절이죠. 자, 그러면 파울 클레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초기작 한번 볼게요. 대단하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그림과 너무 달라요. 극초기작이에요. 고향 스위스 베른을 묘사했습니다. 10대 때 그린 거예요. 그것도 1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어요. 너무 잘 그렸죠, 여러분? 그 디테일을 한번 보세요. 그죠? 자, 앞으로 뒤에 보게 될 그런 상상도 못할 그런 추상화들, 너무 단순화돼 있고, 그거 보기 전까진 딱 진짜 너무나 다른 작품에 놀라기도 하죠. 자, 그리고 파울 클레 초기작에는요, 조금 재밌는 것도 많아요. 사회적 풍자, 인간관계의 복잡성,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렸습니다. 저는 제목이 너무 길어서 놀랐어요. 제목이 뭐냐면, 그림과 근데 딱 맞아요. 서로에게 허리를 굽히는 두 신사, 서로 상대편이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요. 인간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파울 클레는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관습 이런 걸 비판하기도 하고, 유머를 보이기도 하고, 그죠? 사회적 풍자를 즐겨했습니다. 사회적 메시지도 담겨 있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만나게 될 이 두 화가의 예술관을 한번 들어볼게요. 칸딘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색은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력을 지니고 있다. 파울 클레는 말합니다. 나는 신생아처럼 되고 싶다. 아무것도 모르고 유럽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거의 원시적인이라고요. 참 독특한 예술가들이죠. 그림 한 점을 볼게요. 이 두 예술가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두 개의 그림이에요. 한쪽은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 중 한 점이고요. 또 한 점은 로베르 들로네, 오르피즘의 선구자입니다. 그림입니다. 모네의 그림은 칸딘스키에게, 로베르 들로네의 그림은 클레에게 영향을 줬어요. 칸딘스키는요, 30대 초반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돼요. 바로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랑스 인상주의 전시회에 갔다가 이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을 본 거예요. 아마 이 강의를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모네가 반가울 겁니다. 칸딘스키가요, 자신의 회고록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처음 겪는 일이었다. 건초더미 그림 앞에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괴롭혔다. 화가에겐 이렇게 애매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작품에는 주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작품은 놀랍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눈앞에 떠오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카탈로그의 목록을 보고 모네의 건초더미라는 걸 알았다. 그 작품은 상상도 못할 팔레트의 위력이었다. 인상주의, 모네. 순간순간 변화하는 빛을 포착하기 위해서요. 짧은 붓터치를 끊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네의 붓터치가 칸딘스키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예술에 대한 욕망을 터뜨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빛을 표현하다 보니까 윤곽선이 사라졌어요. 이 인상주의의 붓터치는 추상화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 시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색채만으로도 사랑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요 시기에 법학대학 교수직의 제안이 왔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화가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 전에 칸딘스키는 또렷한 윤곽선, 정확한 원근법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알아보는 게 그림이라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모네의 건초더미를 보면서 못 알아보는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주제가 고작 건초더미예요. 근데 거의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 천재 칸딘스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던 거죠. 법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 그럼 클레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로베르 들로네로부터. 파울 클레는 색채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요. 그 고민은 이 로베르 들로네의 오르피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해소됩니다. 오르피즘, 그리스 시인이자 음악가였던 오르페우스의 이름에서 나온 미술사조예요. 색채에 리듬감을 더했다? 그래서 음악가였던 오르페우스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경쾌하게. 한마디로 피카소의 다시점, 입체파에 음악을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칸딘스키가 모네의 그림에 충격받은 것처럼 파울 클레는 이 그림에 충격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오르피즘으로부터 리듬과 패턴으로 화면을 꾸미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주간의 튀니지 여행에서 이 강렬한 색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시기에 파울 클레는요, 일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색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항상 나를 지배할 것이다. 지금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은 바로 색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쓸 만큼 이 모든 삶의 초점이 색채에 맞춰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슬슬 칸딘스키의 변화를 느껴볼게요. 어떠세요? 초기작에 비하면 약간 색이 좀 더 중요시됐다는 거 보이시죠? 형태가 조금 사라졌어요. 하지만 어때요? 아직은 보여요. 뭔지 알아보겠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말을 탄 기사가 보여요. 아까 그 초원을 달리던 말이 이렇게 변화한 거예요. 우리는 현재 추상화라는 것도 많이 보고 현대미술도 많이 보니까 이 시대의 칸딘스키는 추상화라는 걸 몰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못 알아보는 그림을 본 적이 없는데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고뇌에 쌓여 있는 거예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최초였기 때문에 더 힘든 작업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변해가는 과정을 볼게요. 인상 3번이에요. 콘서트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시력 테스트 하는 거 같네요. 보이세요? 형태가? 자, 저는 약간 보여요. 상상력을 좀 더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 작품은요, 쇤베르크의 음악을 듣고 완성한 작품이에요. 잘 보면 중앙에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와 연주자,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에 열광하는 관중들의 모습이 보여요. 보이시죠, 여러분? 하지만 이 배경을 덮고 있는 노란색이 딱 중간에 놓여있는 그랜드 피아노와 대비를 이루면서 색이 확 눈에 들어오죠.
이제 완성될 거예요. 곧 있으면. 그 추상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본격적인 추상이 나오기 전에 제가 흥미로운 일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칸딘스키가 저녁에 막 야외 작업하다가 다 마치고 화실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기 구석에 빛이 살짝 비치면서 그림 하나가 보이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작품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때 생각했죠. 내가 이런 걸 그렸나? 저게 지금 뭐지? 너무 놀라서 가까이 다가가서 봤답니다. 뭐였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자기 그림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방향이 바뀌는 순간 전혀 다른 감동이 온 거예요. 이때 칸딘스키 깨달았답니다. 아, 추상이란 거. 그리고 꼭 현실을 재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선과 색만으로도 이렇게 감정을 요동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 사건이 완전히 추상으로 넘어가는데 큰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그가 형태를 완전히 지운 작품 볼게요. 어려워졌죠. 꿈 같은 즉흥이에요. 칸딘스키가요, 이 시리즈의 작품들에 즉흥이란 제목을 붙인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음악에서 즉흥 연주, 즉 어떤 계획이 없이 즉각적인 결정에 따라 그려졌기 때문에 마치 음악가가 악기를 연주하듯이 그림을 그렸던 거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색을 순간적으로 즉흥으로 한 겁니다. 이제 정말 형태가 없어졌어요. 우리 음악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음악 들으면서 감동받기도 하고 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분석하나요? 우린 분석하지 않아요. 그냥 음악의 리듬감을 느낄 뿐이에요. 그죠? 뭐 팝송 듣는다고 가사 다 알아들으면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 리듬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 작품 속에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막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색채와 선, 이 조화를 느껴보세요. 칸딘스키는 말합니다. 색채는 건반, 눈은 화음, 영혼은 현이 있는 피아노다. 예술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손이다. 그들은 건반을 눌러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낸다. 자, 완벽하게 이해되진 않았어도 추상으로의 그 변천사를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죠? 자, 그러면 파울 클레이 변화를 볼게요. 파울 클레이 작품 니젠산이에요. 1915년작입니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그린 작품이에요. 클레가 태어난 베른 근처에 있는 니젠산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은 조금 특이하게도 여러분, 스위스의 피라미드라고도 불린대요. 그만큼 이 삼각형 모양이 특징이래요. 파울 클레에게 이 산은요, 굉장히 익숙한 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의 복잡한 모양을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산이면 삼각형, 이렇게. 집은 사각형. 단순해 갑니다. 그리고 이 파울 클레에게 산은요, 단순히 산 하나가 아니었어요. 산은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꿈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재밌는 게 하늘엔 달과 별, 태양이 다 같이 보여요. 이 작품에서 파울 클레는 뭐랄까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영적인 평온,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쭉 보니까 15년작이잖아요. 어떤 전쟁에 대한 평화를 꿈꾸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클레는요, 이후 1916년, 약 1년 뒤죠. 소집 통지서를 받고 징집됐어요. 파울 클레는요, 전장에 나가진 않았어요. 대신에 뭘 했냐면 비행기에 채색하는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의 경험을 담았어요. 이곳에서요, 추락하는 비행기를 몇 번이나 목격했답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번 주 나는 3차례에 걸친 치명적인 사고를 목격했는데 한 사람은 프로펠러에 부딪혔고 2사람은 공중에서 추락했다. 어제는 4번째 사람이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지붕 위로
곤두박질 쳤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그린 게 이 작품이에요. 하강하는 새. 이 새 모양은 비행기를 뜻하기도 해요. 비행기 안에 1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요. 그 비행기에 써져 있었던 숫자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화살표가 돼 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동심으로 표현한 것 같기도 한 게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속도가 매우 빨랐음을 화살표로 표현한 거예요. 특이하죠. 자, 그럼 다음 그림 볼까요? 붉은 풍선이에요. 이 작품은요, 조금 있다가 만나볼 바우하우스 교수 시절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뭔가 좀 밝고 색채도 경쾌하죠? 이 도시 풍경은요, 아주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됐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붉은 풍선이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로 솟아오르려는 움직임을 암시하는 거죠. 저 붉은 풍선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어떤 자유, 희망, 그리고 어린 시절을 꿈꾸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울 클레는요, 이 풍선을 통해서 도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혹은 하늘을 향해서 상승하는 모습, 영적인 상승을 뜻하기도 하죠. 중요한 점은요, 1920년대 초반 유럽은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불안이 팽배했던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그 세상을 그리면서도 동심 하나, 어린아이의 자유로움을 넣어놨던 거죠. 그렇게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파울 클레의 캔버스는 알록달록해지고요. 단순화되어 갔어요. 칸딘스키가 이 완전한 추상에 도달한 작품 중 한 점이에요. 구성 7번. 보통 구성 6번과 7번이 이 칸딘스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아요. 그런데 왜냐면 둘 다 조금 독특한 부제가 붙거든요. 대홍수와 종말론적 주제예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죠? 둘 다 지금 전쟁을 겪은 거예요.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팽배했던 묵시록적인 세계관, 전쟁의 공포,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칸딘스키 그림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작품을 사흘 만에 그렸다고 해요. 그래도 파울 클레의 그림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클레가 전쟁과 파괴, 이 사회적 혼란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불안했잖아요, 모든 것이. 어떤 이 회색빛의 유령 마을 같은 곳이 나오죠. 그리고 보라색이 더해지면서 어떤 황폐한 마을에 좀 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파울 클레는요, 계속해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면서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추상화가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들이요, 더 세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울 클레가 이 추상에 대해서 한 말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이 세상이 끔찍할수록 예술은 더욱 추상화되고 그에 반해 세상이 살만하다면 예술은 현실에서 생겨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어떤 예술 속에 살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이, 이 짧은 말 속에서 예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우하우스예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유명한 학교죠. 20세기 초에 독일에서 설립된 예술과 디자인 학교죠. 현대 디자인,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둘은 이곳에 함께 교수였어요. 칸딘스키는요, 자신의 색채 이론과 예술이 어떻게 어떤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했죠. 칸딘스키의 그림 하나 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뭐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그냥 예뻐요. 저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알록달록한 색채의 원을. 칸딘스키가 바우하우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기에 완성된 거예요. 이 원은요, 의외로 칸딘스키 작품에 많이 등장합니다. 큰 원이 화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여러 크기, 색상의 작은 원들이 딱 배치돼 있죠. 어떤 리듬감? 그 조화로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색상에도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빨간색은 어떤 열정을, 파란색은 차분함과 깊이, 노란색은 뭐예요? 밝음과 에너지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러한 색채의 조화가 칸딘스키 작품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럼 파울 클레 작품도 볼까요? 장미꽃 봉오리와 줄기가 보여요. 그죠? 로즈 가든. 그리고 건물들이 격자 무늬로 함께 배열돼 있어요. 어떤 기하학적인 패턴, 색의 배열. 칸딘스키와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둘 다 뭔가 리듬감이 있어요. 다른 그림도 볼까요? 파울 클레는요, 사실 자연과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다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구상과 추상을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울 클레의 그림은 좀 더 보는 재미가 있어요. 세상을 재치 있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물 같은 거 그릴 때 표정이 되게 짓궂잖아요. 동화 같기도 하고 또 환상적인 꿈 같기도 하고 문자와 기호, 동물과 사람 다 공존하고 있어요. 다음 작품이 재밌는데요. 파울 클레와 칸딘스키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 작품이에요. 근데 아마 모르는 분들도 보자마자 느꼈을 거예요. 묘하게 비슷하다, 그죠? 자, 세네치오, 파울 클레 작품이죠. 라틴어로 나이 든 사람이란 뜻이래요. 파울 클레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자화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난히 밝은 색채, 선, 면, 또 기하학적인 형태가 눈에 띄죠. 얼굴 자세히 보세요. 잘 보면은 또 동그란 얼굴에 눈썹은 한쪽은 삼각형이고요. 코와 목, 네모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들어갔지만 동심은 계속 유지가 됐죠. 자, 그럼 칸딘스키 작품 볼까요? 제목이 위로 향하다예요. 파울 클레의 세네치오에서 영향을 받아 그린 거예요. 파울 클레의 위트가 칸딘스키 그림에 들어갔죠. 닮은 듯 하면서 또 다르기도 하고 또 자신만의 추상 미술을 고수하면서 서로 발전해 나갔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구성 10번이에요. 칸딘스키가 세상을 떠나기 약 5년 전에 그려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칸딘스키의 독특한 추상화 스타일이 집약된 작품이다. 색채를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하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검은색은요, 칸딘스키에게 죽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칸딘스키는 죽음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 위에 다채로운 색상을 입혔어요. 삶의 색상일 수도 있죠. 꼭 우주 속의 별처럼 그의 작품들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요. 좀 더 단순해지기도 하면서 아이가 그린 것 같기도 하면서, 그죠? 자, 다음 스카이 블루라는 작품이에요. 칸딘스키의 진짜 거의 말년쯤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하늘을 배경으로요, 다양한 추상적인 형태가 떠다녀요.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꼭 하늘 속에서 춤추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요. 아메바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색상들은 어때요? 밝고 경쾌하고 또 하늘색 배경은요, 평온함과 또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죠. 칸딘스키는 이런 색채를 통해서요, 하늘의 무한함, 자유로움과 공간감을 표현하려 했어요. 칸딘스키는요, 예민하고 어떤 섬세한 내면의 소유자였어요. 아마 칸딘스키의 정신 속에는요, 세상의 음악, 또 색, 자연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부유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 영혼의 세계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77세의 나이로 그 파란반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칸디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가는 그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을 훈련해야 한다 라고요. 자, 그러면 파울 클레이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파울 클레이 1940년작입니다. 이 작품은요, 파울 클레이가 사망하던 당시에 이젤 위에 올려져 있었던 작품이에요. 어두운 배경에 다양한 사물들이 올라가 있죠? 자, 사실은요, 파울 클레이는 말년에 좀 몸이 안 좋았어요. 피부 경화증이란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림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예술을 탐구해 나갔죠. 또 다른 1940년작을 볼까요? 로시아 꽃이에요. 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간결한 선과 형태만 사용해서 꽃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꽃은 어떤 생명의 상징이자 희망의 상징이기도 해요. 색채와 음악의 그 경쾌함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추상화를 보는 법 중에 하나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 리듬감과 함께 보는 겁니다. 그걸 하고 싶었던 게 또 파울 클레이였죠. 그리고 7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약 9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현대 미술사에 큰 영향을 줬죠. 추상작품이 추상미술이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그림 한 점 볼게요. 제목이요, 보호받는 식물이에요.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유추할 뿐입니다. 푸른 우주 같은 배경에요, 자연을 상징한 나무가 있어요. 그 옆에 또 잘 보잖아요? 두 명의 인물이 서서 그 자연을 지켜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요, 오히려 세상이 고통스러울수록 더 단순화시켜지고 색상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면서도 이 자연을 지키고 있는 두 사람을 보면서 마치 오늘 들려드린 파울 클레와 칸딘스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둘은요, 사실은 이 세상과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칸딘스키의 말 딱 맞지 않나요? 세상이 고통스러울수록 미술은 추상적이 됐어요. 세상이 평화로울수록 그 미술은 다시 우리 앞에 있는 세상 속에서 피어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시간만으로 추상에 대한 어려움이 다 해소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두 예술가는요, 그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더욱더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키고 이 아픔을 밝은 색채로 표현했어요. 그죠? 오히려 추상미술이 더 세상에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두 예술가를 보면서 오늘 조금이라도 추상미술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